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경제금융교육팁을 찾아드리는 부자들의 자녀교육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더를 위한 하멜 오디세이의 저자 송관순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제 하멜 표류기에서 배우는 자녀 경제금융 교육팁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하멜과 청어 그리고 강소국 네덜란드에서 배우는 자녀 경제교육 팁 이걸 주제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갑자기 청어가 나오니까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 청어 이게 왜 여기서 하멜하고 좀 연결되는지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예. 청어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많이 있었죠. 네. 그때는 여러분 아시죠? 과메기 겨울철에 특히 많이 먹는데 네. 요즘은 꽁치로 만들지만 옛날에는 청어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근데 청어는 다 좋았습니다. 지방분도 많고 흔했습니다 옛날에. 반면에 금방 상하는 음식이었는데 이게 네덜란드의 국민 생선입니다. 이름하여 소울푸드. 네. 하멜도 우리나라에 와서 혹은 하멜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근대화 강대국 때인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하멜 표류기에도 청어 얘기가 좀 나오죠. 그럼요. 하멜이 표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13년간에 있었던 일지 형식으로 기록한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국가의 개황을 정리해 놓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의 개황에서 보면 조선의 청어랑 네덜란드 청어랑 잡히는 시기가 어떻게 차이는지 크기는 뭐가 다른지 이걸 재미있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멜 표류기는 없는데요. 이복헌이라는 사람인데 하멜하고 제일 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선말, 한국말을 제일 잘했다고 하는데 이 네덜란드에서 같이 온 분인데 예. 이 사람이 사실은 최초로 조선에 와서 의료 행위를 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서양인 의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주 똑똑했던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전남 강진에 그때 체류하던 시절입니다. 그 섬을 돌면서 봤더니 포구에 생선들이 있는데 청어가 있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썩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내장을 적당히 뽑고 소금을 해서 쟁여서 이거 오래 먹을 수 있다는 거더니 전부 깜짝 놀라더라. 지금은 소금 뿌려서 또 어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하멜 일행도 가장 위급했던 상황에 살아났고 전라도에 있던 그 어민들도 혹은 그 고향 사람들 살아났다는 측면. 더 나가서는 네덜란드 사람들도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멜과 청어 얘기 되게 재밌는데 이제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나요? 그 전라남도 그쪽에 가면 강진 쪽에 사실은 하멜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13년 28일 있었지만 서울도 없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하멜이 가장 오래 살았던 데가 어디죠? 전라남도 강진. 그래서 병영마을이라는 데였습니다. 병영은 이름 그대로 군사기지 병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병영이었고요. 거기에 보면 조그만 골목길이 있는데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높이가 높거든요. 말이 지나가서 아마 그렇게 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이 담장을 쌓았는데 이게 V자로 거꾸로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이거를 히딩크 잘 아시죠? 2002년 때 히딩크도 가서 보고 네덜란드 대사가 와서 보더니 that is 헤링본 월이라고 그랬대요. 헤링본이면 헤링은 청어라고 얘기해요. 본은 뼈입니다. 등뼈. 청어뼈로 문양의 돌담이구나. 그래서 원래 그 동네에서는 오래전부터 구전이 돼 있었다. 하멜 때부터 쌓아온 300여 년 동안 그 구전되었던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물론 최근에 쌓은 것도 있지만 아주 오래된 하멜에 아마도 손길이 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아 있는 것 같다. 네. 그럼 이제 청어 얘기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청어가 이제 약간 네덜란드 국민 생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청어가 바로 네덜란드를 일으킨 주역 이렇게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죠 이게? 네덜란드는 그때나 지금이나 작은 나라입니다. 세 가지 조건인데 첫째는 국토가 한국처럼 협소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협소하죠. 두 번째 자연 조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해수면 이하고요.
지금 스키폴 공항조차도 해수면 이하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강대국. 주변이 다 강대국이 있고 네. 더군다나 우리처럼 또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어요. 스페인의 식민지. 그렇죠. 그렇죠. 네. 나중에는 프랑스와 또 독일 사이에 프랑스에 껴있고. 네. 하멜 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프랑스가 아니고 스페인의 식민지를 막 벗어났을 텐데 네. 그때 이겨내게 했던 게 청어입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네. 네. 이거는 빌럼 베컬손이라는 한 어부가 있습니다. 네. 어부가 요만한 요 정도 사인펜 정도 되는 이게 휴대용 칼을 개발했대요. 청어를 따갖고 손질할 수 있는 칼을 개발했대요. 손칼을. 네. 무슨 얘기냐면 청어는 다 좋은데 금방 상해요. 그러니까 금방 상한다고 그랬죠. 사서 금방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개발되면서부터 무슨 얘기냐면 소금을 현장에서 손질을 하면 안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계속 청어를 잡아 올리고 한쪽에서는 계속 이걸 이제 손질하고 네, 한쪽에서 소금 뿌리고 이제부터 점차 산업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배가 크면 뭐가 되죠? 조선업이 발달을 하고요. 네. 물류도 발달하고 그래서 점차 그렇게 하고 네덜란드가 이게 이런 생선을 마트여스라고 합니다. 소금 함수에다 절인 생선인데 네. 이 기법을 개발하고 또 그걸 시스템 자본주의로 잘 개발해서 산업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가요 그냥 단순한 청어잡이 배가 아니라 공장이 됐습니다. 많을 때는 이 배가 최소한 2주에서 한 달가량 북해에 나가 있답니다. 네, 머물면서 이제 잡아왔다는 거네요. 선단이 400척, 500척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네덜란드가 해양 강국이 되게 된 어떤 계기가 또 그래서 나오네요. 예. 결정적 계기였고요. 하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스탠다드화, 규격화하고 상품의 보증을 하는 게 세계 최초로 만들게 됩니다. 네. 도장을 찍어줘요. 홀란드산 청어는 이렇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게. 그러면서 균질화 더 나가서 요즘 브랜드라고 많이 하죠. 그 네덜란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해서 이제 더 나중에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즘에 화훼산업, 육아공품, 치즈 이렇게 네덜란드가 잘하는데 네. 금융이 여기에 같이 끼어들게 됩니다. 금융이.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근대화 최초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탄생하게 된 최초의 단계가 바로 이 청어였습니다. 네. 청어에서 결국 네덜란드가 경제 강국이 되는데 저 궁금한 게 이제 네덜란드 하면 또 경제 강국만 아니라 이제 경제 교육도 잘 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던데요. 네. 이게 비슷한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은 약점을 강점을 만드는 아주 탁월함이 있는데요. 네. 킹스데이라고 합니다. 킹스데이요? 네. 네. 궁금하시죠? 네. 왕의 날인데 네. 전에는 여왕 엄마였을 때는 또 퀸스데이였어요. 그래요? 예. 근데 지금 4월인데요. 네. 이게 네덜란드는 아직 입헌군주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총리가 다 하지만 아무튼 왕이 할 때 여러분 네덜란드 축구는 오렌지 알잖아요. 오렌지 색깔 다 입고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부자들이 자녀들에서 교육을 하는 게 이날은 꼭 보셔야 돼. 네덜란드 정신을 보려면 하나는 하멜을 보시고 하나 현대는 뭐냐면 이 왕의 날. 뭘 보셔야 되느냐. 뭐를 하는 겁니까? 벼룩시장입니다. 벼룩시장? 그날은요 두 가지가 인상인데 전 국민이 오렌지색을 입고요. 전 국토가 다 벼룩시장으로 바뀝니다. 누가 운영하느냐? 다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국민적인 날인데요. 전날부터 온 가족들이 작전을 짭니다. 기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네. 그다음에 장사는 뭐죠? 목이 중요합니다. 새벽부터 5시부터요 난립니다. 좋은 목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애들 오고 장관입니다. 그다음에 애들이요 옷이나 또 자기가 재능 있는 바이올린 별걸 다 갖고 호객을 해요. 또 하나 손님들하고 애들이 협상하는 걸 옆에서 보셔야 돼요. 하루에 토탈 애들이 버는 게 그렇다고 뭐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됩니다. 유로로 하면 한 8, 90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10몇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부모는 그걸 계속 바라만 보고 끼어들지는 않습니다. 개입을 하지 않는군요. 또. 네, 옆에서 그냥 큰일 있을까 봐 그 정도면 그냥 그거는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어렸을 때부터 네덜란드가 세계 최고의 기업가 정신, 상업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뿌리는 여기에서 있다는 거를 꼭 네덜란드를 가시면 특히 4월에 혹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시면 꼭 가서 보십시오. 정말 뭉클합니다. 아 이게 살아있는 제가 전편에서 하멜이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 그랬는데 실전을 통해서 그 정신은 지금도 연연히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네덜란드라는 국가 자체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 경제 교육을 위해서 다 뛰어드는 그런 식이네요. 그러니까. 네네. 아 이제 다시 그 하멜 때 얘기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하멜 때 이제 17세기 그때 이제 네덜란드가 지금 한국까지 온 거잖아요. 원래 이제 저 일본을 가려다가 이제 오긴 했지만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청어로 시작한 그런 경제 강국이 되고 또 진취적인 분위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멜은 그 언제부터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나요? 사실은 나이가 그 사람이 배를 탔을 때가 불과 20살의 나이입니다. 우리면 이제 대학생의 나이입니다. 근데 배를 탄다는 거는 리스크 테이크를 한다는 거잖아요. 위험을 일정 부분 좀 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탔고요. 그래서 당시 시대정신 17세기의 네덜란드의 시대정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다. 우리나라도 요즘 젊은 층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부자들의 자녀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하나는 그러려면 탐험을 해야 된다. 그 당시는 배가 중요했기 때문에 배를 탔다는 거고 그다음에 발견하는 게 중요했고 그다음에 일단은 현장에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험 정신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회사를 이제 동인도 회사라는 걸 또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동인도 회사 여기도 좀 우리가 좀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인도 회사는 우리 방현철 박사님이 경작을 하셨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만 동인도 회사는 자본주의 혹은 기업 글로벌에서 여러 가지 기록을 세웠는데요. 1602년에 설립이 돼서요. 끝난 건 대략 1800년 정도에까지 한 대략 200년 지속한 회사인데 본사는 암스테르담에 있었는데 원래는 개별적으로 있던 거를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국가가 나서 갖고 6개 회사를 같은 원칙으로 하지만 개별적으로 뭐 암스테르담도 있었고 뭐 몇 군데 나눠서 델프트도 있었고 로테르담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고요. 그런 회사인데 어쨌든 도시 간의 경쟁은 있었지만 근대적인 경영 기법. 우리 요즘 복식부기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복식부기, 세계화 전략, 조직 관리 이런 걸 선도했던 기업이 동인도 회사이고요.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하고 다른 건데 상업도 했지만 당시에는 바다에서 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해군의 역할도 일정 부분 하고 군사력도 같이 갖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외교 관계, 새로운 나라를 하면서 그 외교 조약을 하는 그러니까 나라 바깥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많을 때는 한 5만 명 정도의 직원이었고 네덜란드 인구가 당시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00만 정도 되는데 한 절반이 여기에 의존을 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 하멜은 이제 동인도 회사 통해 가지고 이제 일단 조선까지 오게 되잖아요. 하멜은 어떻게 좀 그런 동인도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했었나요? 본사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암스테르담이지만 실질적인 본부 역할은 지금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인 바타비아입니다. 자카르타는 네덜란드가 만든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실전 본부가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우선은 기록하는 거, 기록 정신. 두 번째는 관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찰이 중요합니다. 뭘 새로운 시장을 가야 되니까 오고를 하려면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 더 중요한 세 번째 돈의 문제. 돈은 엄격하고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수치 잘못되면 수치당한다. 농담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수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수치를 잘못 기입하는 것도 있지만 수치 관리 좀 하멜이 배에서 했던 역할이 원래 그 수치를 관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기록하고 관리하는 역할이었군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석이라고 돼 있지만 지금 시대로 보면 총무, 회계까지 같이 맡았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또
세계 투명성, 조주 보고 의무 이런 게 또 특색이었다 그러는데 그 아무래도 그런 문화를 또 하멜이 또 교육을 받았겠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인도 회사에 가장 처음에 주식회사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주식을 사게 해줄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회계죠. 공적 회계 감사 기능인데 그걸 6년마다 한 번씩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비용, 이익, 뭐 손실 이런 거. 지금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최초로 했던 회사가 이 회사고요. 하멜 그래서 그런지 조선에 와서 쭉 기록을 보면 동료들에게 모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핵심이죠. 투명성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멜이 선장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조선까지 오게 되는 그 난파선 선장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리더를 위한이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세대들은 리더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또 살다 보면 직장생활 할 수 없이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멜이 지금 얘기해 준 것처럼 선장은 태풍 사고로 난파 사고로 그만 제주도 앞바다에 죽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공동 리더들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돌 그룹하고 제주도 가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하고도 가셨어요? 네, 촬영하느라고 갔었는데 그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리더가 누구니? 그랬더니 저희 리더 없어요. 공동이에요. 하멜이 바로 그랬었어요. 리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저희들 다수결 원칙입니다. 그럼 매일 뭐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신뢰죠. 똑같습니다. 하멜도 그걸 수평적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점차 하멜이 그런 신뢰를 받아서 흔히 우리가 하는 하멜 표류기라고 하는 하멜 보고서는 그래서 하멜이 리더의 자격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건 제가 여기서 꼭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카리스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 옛날에는 카리스마가 중요했었지만 지금 카리스마 뭐 힘 있고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투명성과 신뢰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경청하는 능력. 하멜은요 동료들을 경청을 참 잘합니다.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멜 표류기라는 거는 결국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행 기록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잘못 알게 하멜이 조선에서 놀면서 산천을 유람한 것으로 아는데 그건 아니고 자기가 13년 28일 동안 조선에 와서 얼만큼 험한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재난 기금 받기 위한 증거 서류입니다. 그게 우리 기업 활동, 조직 활동 중요한 게 근거 자료잖아요. 근거 자료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를 또 말장난 같지만 사자성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 생존. 하멜은 두 가지면 적자 생존입니다. 하나는 잘 적응했던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잘 적응. 두 번째는 적는 자가 생존한다. 다 적었나 보죠. 기록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 정신이고요. 또 그거를 잘해서 어쨌든 책으로 발간했던 사람이라는 거. 단지 보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출간도 됐군요. 그러니까 하멜 표류가 네덜란드에서. 내가 출간돼서 이게 돈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멜은 재미있는 거는요. 자기가 일차로 8명을 갖고 조선에 남아있던 사람들 탈출할 때 기다리고 이끌고 제일 나중에 배를 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먼저 갔던 사람들은 몇 년치 보상을 받았냐면 불과 2년치밖에 못 받았습니다. 13년인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13년인데 조선에 2년밖에 안 되는 그거는 동인도사의 룰에 따르면 배를 떠나면 보상을 안 해주게 돼 있답니다. 난파돼 있었으니까 배에서 떠나 있었으니까. 근데 하멜은 얼마를 받았냐? 무려 15년치를 받았어요. 더 많이 받았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자기가 했던 거를 다 기록을 해서 나 이게 근거가 있다. 또 하나는 이 책이 당시에 서양사의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영향력이 생기면서 존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적는 자가 힘이 있어. 적자 생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자들의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게 잘 적는 습관, 기록하는 힘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청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인도 회사 얘기, 그 중간에 이제 네덜란드의 경제 교육 얘기도 잠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멜이 어떻게 해서 또
기록을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됐는지까지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 하멜의 삶을 보면서 또 네덜란드의 좀 문화를 보면서 자녀들의 경제 금융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뽑는다면 어떤 걸 좀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단어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는 우리 요즘 힘들잖아요. 네. 특히 기업들 또 자영업자들 되게 힘듭니다. 여기서 지금 자기 혁신입니다. 자기 혁신은 늘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네. 하멜이 위기 때마다 영어로 하면 moving on.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서 항상 나갑니다. 비틀비틀거리면서도 나갑니다. 자기 혁신했고요. 또 하나는 그거를 요즘 말로 하면 회복 탄력성. 자기가 다시 일어나는 힘을 그 마음의 근육을 육체 근육 피트니스 중요하듯이 네. 마음의 심리적 근육을 단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항상 성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좌절했을 때 이기는 법을 자녀들을 위해서는 하멜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동인도 회사가 그렇듯이 그거를 우리가 함께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리더를 위한 하멜 오디세이아의 저자 송관승 작가님과 함께 하멜과 청어 그리고 강소국 네덜란드에서 배우는 자녀 경제교육 팁까지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부자들의 자녀교육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송관승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